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중 관세 협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세를 펼쳤지만 유독 주목받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물동량이 급증하게 된 해운주인데요. 잠시 휴전기를 빌려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동량도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와 관련이 깊지만 2020년 코로나19, 또 2023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따라서 호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중 관세 유예에 운임가가 급등한 지금 과연 해운주를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해운주는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큰 편이긴 합니다만 불황에 사서 활황에 파는 사이클 매매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는 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는 이벤트로 인해서 호황과 불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 흐름과 연관성이 큰 편인데요. 많이들 생각하실 만한 흐름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글로벌 교역량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면 화물 운임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이 두 지표가 해운업 경기를 예측하는 일종의 선행 지표가 되기도 하죠. 이 사이클의 공급 측면에서는 조선업과 관계를 주고받습니다. 해운사 호황기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선박을 발주하면 조선사에도 이렇게 함께 호황이 찾아오지만 이렇게 늘어난 발주로 2, 3년 후 선박 공급이 늘어나면 이번엔 오히려 화물량에 비해서 선박이 남아돌면서 운임가가 하락하게 되고 또 해운사가 불황을 겪으면서 조선사도 뒤이어 불황을 겪는 구조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조선업 호황이 한창인 올해에는 해운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임이 갑작스런 이유로 변동하고 또 그때마다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운주는 이런 사이클보다는 이벤트에 따라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운임은 지난주 급등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16일 해상운임은 이미 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해운 운송요금이 열흘 내 50%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3개월 뒤에는 코로나 시기에 최고치였던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도 1,400원을 하향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유가도 최근 경기 둔화 부진 우려에 하락하고 있고 또 반면에 운임지수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호재 속에 과연 해운주 투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워낙 많은 업종들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한 달간 운송산업 관련한 주요 지표들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워낙 저희가 사실은 이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네. 봐야 될 지표들이 워낙 많은데요. 네.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장 조금 유의 깊게 봐야 했던 어떤 지표는 역시 해상운임이었어요. 4월 2일 날 트럼프의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 정책 발표 이후로 해상운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난주에 해상운임 관련해 그 관세 정책 관련해서 유예 발표가 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10%가량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미주 항로 쪽에서 미주 동부항만으로 들어가는 거, 서부항만 항로 모두 다 20%에서 30% 가까이 좀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고요. 미주의 대체 항로인 멕시코향 항로 역시도 운임이 약 10%가량 좀 급등하는 양상 보였었어요. 이런 어떤 운임에 대한 얘기들에 좀 더 나아가서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자꾸 관세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가격이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선사들보다 이제 고객사 화주들이 주문 낼 거를 다들 좀 관망하고 이연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근본에 90일 동안에 소위 말해서 찬스를 주다 보니까 저희 업종은 통상적으로 3분기가 항상 어떤 성수기인데 성수기 수요들이 조금 조기에 유입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운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 거시경기 지표를 좀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 업종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도 WTI가 배럴당 지금 60불대고 항공유 가격이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한 16불 정도 돼서 70불대 중후반 정도로 수렴해 있는데 네. 이러면 전년 대비해서 유류비 부담이 한 뭐 15에서 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달러도 빠지고 있고 금리도 하향 전망이 좀 우세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 자체는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90일 유예라는 기간 속에서 성수기의 물량까지 끌어다가 단기간에 수요가 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KRX 운송지수가 5월 들어서 1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KRX 산업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배경도 살펴볼까요? 우선은 뭐 전 크게 한 4가지 정도 네.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세에 관련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좀 경감되다 보니까 매크로 글로벌리 어떤 교역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가, 환율, 금리에 대한 어떤 매크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저희 업종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수 물동량이 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왔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 한진칼 관련해서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한진칼 자체가 기업 가치가 좀 높은 기업이고 운송 인덱스 안에서 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소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산 이전 추진 공약이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HMM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 어떤 정책이나 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조금은 네. 표면화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고요. 네. 사실은 뭐 부산 이전에 따른 북극항로 선점 효과라고 했을 때 물론 부산항이 글로벌리 탑10 안에 드는 대단히 조금 유명한 항만이 되게 네. 조금 거점 항만이지만 사실 뭐 부산항을 어차피 거치기 때문에 상해에서 나와서 부산 거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는 운송 애널리스트로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기 자막에서 네. 조선업종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글로벌 선박 건조 영향 측면에서는 역시나 뭐 세계 최고 역량을 다투고 계속해서 유지를 네네. 하고 있고 네. 뭐 북극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어떤 뭐 쇄빙선 내지 일반 상선들이 쇄빙에 대한 어떤 그런 캐파를 만드는 역량 역시도 충분히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극 항로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HM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만으로 지난 2023년 연간 이익을 초과하는 결과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1분기 실적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분기 실적이 제가 한 5천억대 후반 정도 봤었는데 네. 6천억이 조금 더 넘는 정도 수준으로 네.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상회하는 만족스러운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우호적인 이익이 기록되게 된 배경으로는요. 사실 스파도님 레벨은 전년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긴 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난해 2분기에 높은 수준에 체결했던 장기 계약 효과가 올해 2분기까지는 좀 이어진다라는 거. 여기 더해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항로의 진행 일수 기준으로도 매출액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기간 중에서 뭐 40% 지났다 하면 40%만 잡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분기 때 물량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운임에서 체결됐었던 게 1분기 실적에 네. 좀 반영이 됐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환율도 좋았고요. 그리고 벌크선 부문에서는 웹벌크 그러니까 유조선 쪽에서 그 그림자 선대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유조선 부문의 실적 반등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좀 기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HMM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괜찮고 앞서서 이제 해운 운송 관련해서 매크로 환경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게 뭐 HMM 흐름에 좀 제동을 걸 만한 변수들, 리스크들은 어떤 것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24년 이후 25, 26, 27까지 영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 것이 맞습니다. 네. 우선은 컨테이너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 인도 기발주 물량 저희는 이걸 오더북이라고 하는데 네. 오더북이 여전히 한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30%가 풀린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후티가 이번에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후티는 아직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수에즈가 통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은 공급량이 원양 항로 기준으로 한 10%대 초반 정도가 새롭게 더 풀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운임 무하향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세 전쟁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 전쟁이 재개된다라든지 앞으로 글로벌리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팽배해진다라고 하면은 해운 수요의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둔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M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HMM만큼이나 더 깜짝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HD현대중공업입니다. 주업일수 특성상 1분기 비수기라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같이 깜짝 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대치도 충분히 높았어요. 네. 근데 기대치를 60% 가까이 상회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네. 대단히 좀 호실적이 기록이 됐었고요. 이러한 실적의 흐름이 단순히 이번 분기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업 능률 자체가 대폭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하고 있었던 선박의 건조 일정이 전부 다 앞당겨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 이펙트를 준다는 거죠. 도미노처럼 요게 땡겨지면 뒤에 것도 땡겨지고 그 뒤에 것도 땡겨지고 다 땡겨지는 거니까 네. 실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캐파를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파가 늘어난 효과가 생겼다. 이렇게까지도 조금 전망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로덕트 믹스. 그러니까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는 이 물량들의 비중에 대해서도 HD현대중공업이 지금 가스선 비중이 60%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고선가스선 선박들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70%대까지 유지가 될 거니까 이익 관점에서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캐파를 늘리지도 않았는데 캐파가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앞으로 하반기까지 HD현대중공업의 후실적은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주가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주가 역시 네. 사실은 HD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올라와 있는 그럼요, 것은 네. 저희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관세 전쟁으로부터 일부 탈피해 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환율이 1,400원 정도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호적인 수준의 환율 여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뭐 LNG 캐리어 발주가 미국에서 더 나온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호재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렵게 쌓아올린 밸류에이션의 어떤 산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엔진 사업부 역시도 글로벌리 이번에 해양환경협의회 83차 지나면서 그 친환경 엔진에 대한 어떤 니즈가 글로벌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의 시장도 앞으로 조금 더 가속화된 어떤 진전을 좀 보일 것으로 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은 관세 리스크에서도 다시 또 물론 떨어져 있고 HD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오션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대단히 좋았다 보고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건조 역량이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서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굉장히 신압으로 개선되고 있는 어떤 프로덕트 믹스단에서의 가스선 비중이 올라오는 내용들까지 양사가 조금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역시도 하나오션으로 하여금 앞으로 2, 3,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오션 역시 좋다. 4월 말에 캐파 증설에 대한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외형 성장이 아무래도 기대되는 그런 공시이기도 하고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투자 모멘텀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4월 말에 보셨겠지만 약 3천억 원대 규모의 도크 네. 확장 그리고 2,700억 규모의 플로팅 크레인 관련해서 투자 공시가 나왔고요. 이 내용이 앞으로 그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해상 부유식 원유 생산 석유 생산 설비 FPSO 쪽에 사업 쪽에 조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사업부별로 기대할 만한 소재들이 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해양 부문의 FPSO라든지 상선 쪽에서는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LNG 운반선 규모가 2032년도까지의 인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내년까지 한 160척 정도 저희가 최대 발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여기 더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특수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해군 쪽으로 MRO 그러니까 선박 정비라든지 신조 함정 발주 수주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MRO 사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재료가 됐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상상 이상으로 컨센을 훌쩍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주가 역시 좀 탄탄하지 못했고요. 이런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주가가 탄탄하지 못했던 건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2기 이제 당선 이후에 네네. 삼성중공업과 현대 한화가 다소 좀 주가 측면에서 디커플링 되는 양상이 있었어요. 네. 요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방산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은 군함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모멘텀이 약했다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환율이 뭐 거의 1,500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 있었는데 삼성은 환율을 100%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 네. 급등의 수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종은 달러화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때 당연히 수혜를 보는 업종이거든요.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경여금 좀 300억 정도 집행을 했고 여기 더해서 저가 호선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1년도에 받았었던 컨테이너 잔존 물량들 좀 건조하느라고 실적이 좀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이런 경향성은 2분기까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3분기 이후로는 캐나다 시다 FLNG라고 하는 해상 부유식 LNG 생산 설비 공정이 좀 시작이 되고요. 여기 더해서 에버그린에다가 2분기까지 갖다 주던 컨테이너선 물량이 인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비로소 여기도 앞서서 현대나 하나처럼 가스선 비중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네. 크게 좀 스텝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무래도 군함이 없어서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상승 재료가 좀 덜했다.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구원님께서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주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앞서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선주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조선주를 뭐 사실 워낙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너무 올랐다 올랐죠. 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적어도 지수 안에서 조선주가 언더퍼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비중은 꼭 채워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닝과 수주 모멘텀이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27년도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상방을 무엇으로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28, 29, 30의 백로그를 어떻게 채우냐인데 네. 그에 관련한 내용들이 결국은 LNG 캐리어를 비롯한 고선가성 물량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LNG 액화플랜트 FID가 대단히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뭐 프리피드라고 저희가 왜 EPC 공정을 얘기를 네. 할 때 프리피드에 들어가지 않았던 단순 제한 단계였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주 우드사이드가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투자하는 건 같은 경우에도 요게 LNG 운반선 30척대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게 갑자기 이제 FID가 나버리고 네. 약간 이런 형태로까지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앞으로의 수주 백록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고선가성 물량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업종의 앞으로의 이익 가시성을 좀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특수선 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스톨레프슨 수정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미 상원에서 개정에 관련한 발의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고 실제로 미국의 군함을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조선업종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사들 어닝과 수주 모멘텀이 동시에 있다. 바닥은 단단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업종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4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항공 관련 지표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4월 달의 탑승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4월 달은 전통적으로 항공업종이 비수기거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3, 1, 4, 2 정도를 봅니다. 네. 그냥 3분기, 1분기, 4분기, 2분기. 그리고 LCC의 경우에는 1, 3, 4, 2 정도로 실적의 높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항공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즈널리티 자체는 다소 약해졌어요. 근데 LCC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LCC에 대한 센티먼트가 많이 약해졌고 여기 더해서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다소 좀 운항 감편을 시행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다가 여기 더해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공정위 시정 조치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운임에 캡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 전반적인 항공 운임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다소 하락폭을 일부 좀 보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좀 긍정적인 요인을 꼽자면 1분기 대비해서 항공유 가격이 한 10% 정도 이상 빠졌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3분기 이후의 실적 어떤 올라오는 성수기 기간에 실적이 다소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항공사 실적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대형 항공사는 실적이 그래도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LCC 관련주는 좀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사실 네. 대형 항공사여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인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번에 별도 기준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과 이제 LCC가 조금 크게 갈렸던 네. 데에는 역시 지난 항공사고에 좀 여파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타항공이 23년도까지는 공급을 많이 안 늘렸는데 24년도 하반기부터 공급을 좀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LCC 업종 안에서 경쟁 강도가 다소 좀 강화된 상황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조금은 특수한 항공사는 TA항공이에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는 양상 보였거든요. 올해 연중으로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 TA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의 강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여기가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노선의 레메디 테이커, 그러니까 경쟁 제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대체 항공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마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런 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좀 초기 비용을 크게 집행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뭐 새롭게 기재도 들여오고 있고 또 지금 러우 전쟁이 아직까지 매조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카자흐스탄 쪽으로 좀 우회해서 가야 되거든요. 러시아 위로 못 지나가고 그런 것들도 좀 운항 비용을 올려주는 내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최선우주로 이제 대한항공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메가 캐리어로서의 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최선우주로 대한항공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좀 일부 감익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단기적인 부침은 저희가 예고된 네. 바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뭐 독점 그룹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아시아권의 경쟁사인 뭐 일본항공이라든지 전일본 공수,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30% 이상 밸류에이션 단에서 디레이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26년, 27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메가 캐리어로서의 이익 영향이 네.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선우주로서의 의견은 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 섹터로 항공주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최선우주는 대한항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재혁 LS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